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이성미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출산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잔머리 보이시나요? 마치 누가 싹둑 자른 것처럼 아이의 성장과 함께 제 잔머리도 열심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이게 바로 아이와 함께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시간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면, 혹시 여기서 챗 GPT 안 사용하시는 분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어디에 활용하고 있냐면, 첫째가 너무 힘들어요. 첫째 심리 상태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너무 위로도 받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꽤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되게 잘 입력해야 돼요. 질문을. 보는 것처럼 여기 그냥 홍대 맛집 추천해줘 이러면 챗GPT가 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요즘 음식점 가보면 안 맛있는 데 없어요. 대부분 그냥 먹을만 하죠. 그런데 좀 뾰족하게 홍대역 3번 출구에 500m 반경이나 중식집을 가고 싶어 이렇게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 뾰족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질문이 중요한데, 여기 오신 분들은 결국에 뭔가 수단으로서의 아미를 보러 오셨는데, 그럼 나는 왜 이 수단이 필요할까? 에 대한 질문부터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지금 남편이 벌고 있거나 내가 벌고 있거나 뭔가 우리 집에 수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왜 또 다른 수단을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해도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돈이 많다, 건강하다, 시간이 많다, 예쁘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점이 뭘까요? 다들 좋은 말이잖아요. 바로 선택권이 많다는 것 같아요. 뭔가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 이로 뭔가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예쁘면 인간관계에서 조금 유리한 법도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선택권들이 결국에는 돈이 많아도 사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지만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까지도 나이가 들면서 안 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 가서 내가 여유가 되는 상태에서 포장마차 가는 건 낭만일 수 있어요. 추억일 수도 있고. 근데 내 지금 현재 상태가 포장마차 밖에 못 가. 그러면 서러움일 수 있겠죠. 똑같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땐 그냥 똑같이 한잔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서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권 자체가 없다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때가 언젠간 온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딱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목표를 가진 삶 이런 게 익숙해졌는데,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갑자기 나한테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뾰족하게 뭐가, 차라리 이걸 10대 때 나한테 물어봤다면 장래 희망이라도 얘기했을 텐데, 성인이 다 된 나한테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뭐 안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안 하고 싶은 게 산더미예요. 저는 오늘 젖병 설거지 안 하고 싶고요. 분명히 빨래를 개고 나면 또 개야 되는 그 빨래 개는 것도 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녁 메뉴 걱정도 안 하고 싶고, 직장인 분들은 오늘이 목요일 말고 금요일이었으면 좋겠고, 출근 아침마다 안 하고 싶고,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인 분들은 사실 아침만 되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많은 이유로 회사를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당장 돈이 없지도 않고 당장 여유 시간이 없지도 않아요. 주말에 놀러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 정도는 꾸려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수단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괜찮을 때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괜찮은 그 구간이 결국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서 10대, 20대 때는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많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뭔가 안 하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단이 필요하네라는 게 저한테 딱 확 들어왔어요.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요즘은 이 노동의 종말 이라는 이 책을 제목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년까지는 보장이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뭔가 직장을 구직 활동을 했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뭔가를 찾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수단을 생각하는 건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해서 이 책을 지은 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이신데, 이분이 언제 쓴 책이냐면 바로 30년 전에,
와, 30년도 전에 이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30년 전에는 에이, 설마 저렇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 점심 드시러 가시면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병원을 가도 공항을 가도 이제는 익숙하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20대 후반 실업률이 비중이 20%가 넘어가면서 실업자 5명 중에 1명이 청년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20대 때 알바의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편의점이라든지 그냥 내가 이력서만 내면 그래도 바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자리마저도 아르바이트마저도 그렇게 뭔가 잡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진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최근인 줄 알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바로 1956년도래요. 그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계속 예측하고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라고 해서 울산은 특히나 대기업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화되는 이 속도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2011년 팻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런 피지컬 AI 걷는 거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어설프죠. 사람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그로부터 6년 뒤에 아틀라스가 나오게 되죠. 걷던 애가 이제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2년 뒤에 우리 아틀라스는 이렇게 또 성장합니다. 여기서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제일 최근이 아닙니다. 이것도 벌써 2019년도예요. 6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아틀라스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2028년에 상용화 예정입니다. 걸어가고 손을 흔드는 모습은 인간을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완전히 적은 채 누워있다 일어나고 허리를 굽혀 뭔가 집은 뒤 뒤돌아서는 막 모습은 360도로 돌아가요. 다릅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제조 공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목과 팔꿈치, 허리와 무릎 등 56개 관절이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고 매년 3만 대씩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부랑 식사를 했는데 그 이제 남편분이 현대에 다니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던데 우리 지금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 팰리세이드 공장이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데요. 근데 어떤 위기감이냐 하면은 조금 쉬운 보직에 계셨던 분들이 약간 이게 좀 어려운 보직으로 가거나 할까봐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변화를 보면서 그런 노동자들만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한 영상에 보시면 직원들도 물론 걱정이지만 근처에 식당 주인 그리고 부동산 또 이런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정규직이 없어지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런 로봇이 대체되면서 로봇이 회식 안 하잖아요. 거기 이제 명촌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회식 상권에 있는 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시고 이제 아틀라스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명촌은 끝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편의점 주인,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식당 사장님까지도. 그래서 우리 철강 노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 로봇 나 들어오는 거 나 반대한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시대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러다이트 운동 우리 교과서에서 어디 한번 들어보기는 했던 그 단어 19세기 초에 영국 산업혁명기 때 기계 도입으로 일자리를 뺏긴 그 숙련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때려 부셨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변화가 안 시작된 게 아니죠.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에서 사람이 있고 그런 AI가 만든 아바타가 있어요. 누가 AI이고 누가 아바타일까요? 누가 사람일까요? 누가 AI 아바타고 누가 사람일지. 근데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 몇 명인지는 몰라요. 누가 사람이고 누가 AI가 만든 아바타일까요? 네, 저 파란색 저분은 AI예요. 파란색? 네, 저분. 반바지 입고 있는 분. 네. AI. AI예요. 분명히 AI예요. AI?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I가 이게 인간의 움직임에 CG를 이렇게 입힌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컴퓨터 알고리즘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AI인데 방금 여기 7번 이 사람만 사람이에요. 놀랍죠? 저도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 아바타일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여기 방송에서 이제 패널이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소름 돋았던 게 지금은 평면에서 AI 아바타가 사람보다 사람답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의 뼈대와 근육과 살을 얹고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데 뼈와 살과 근육을 안 입어도 우리가 이거를 느끼는데 그렇게 사람과 유사해지면은 우리는 얼마나 또 더 많은 위기를 느낄까?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예체능 이런 예술 분야에서도 AI의 또 그런 진출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 피아노 바흐풍의 바로크 음악을 AI가 작곡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대 음악가가 만든 것과 인공지능 AI가 만든 음악이 대결해서 AI가 이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제 예체능 분야까지 우리가 이제 그 AI가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게 사피엔스 책의 저자시죠. 이제 세계 45개 언어로 번역된 책 1200만 부가 판매가 되기도 했던 이 이제 책의 저자께서 산업혁명이 노동자 계급을 창조했다면 다음에 올 거대한 혁명은 쓸모없는 계급. 이게 이제 무용 계급이라고 하죠. 쓸모가 없는 계급을 창조할 것이다. 예전에 노동자가 착취의 대상이었다면 오늘 노동자는 필요가 없는 존재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내가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가정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 여기까지는 약간 T적인 이게 시대가 변화가 되고 있고 내 일자리를 뺏을 수 있으니까 수단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면 이제 약간 F적인 이야기로는 저는 실제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야 애들 다 키우고 나서는 덜 먹고 덜 쓰고 아껴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막 욕심을 내서 힘들게 사느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짜자리 실이 남는 것도 없는데 지금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더 남는 게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아껴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쭉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어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이제 거기에 한번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인생을 한번 짧게 살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뭔가 잘했으면 좋겠죠. 공부든 뭐 어디 분야에서 좀 너무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애순이의 꿈이었던 서울대에 딸이 합격합니다. 애송과 관식. 마침내 집에 돌아온 금명. 됐어? 끝났어? 엄마! 내가 떨어지면 누가 맡아? 그래서 우리 딸이 뭔가를 잘해왔어요.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가 퍼주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서울대에서 잘 다니면서 하지만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엄마! 집에 놀러 왔어. 집에 좀 쉬러 왔어. 엄마 그럼 우리가 못 챙겨요. 밥은 먹었나? 밥부터 먹어라. 휴가 냈어. 아 배고파. 밥 있어. 세밥 없어도 있어요. 밥은 내 새끼가 먹는다면 없어도 있어요. 5분 전까지 집안이 얼마나 적막했을지,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먹고 또 자. 먹고. 응? 아니 너 돼지 키워. 아 브로콜리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간단한 거야? 안 간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금명아, 호빵. 너 팥 좋아하잖아. 속이 닫혀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댔다. 진짜 방아. 가짜 방울도 있어. 그들은 자, 이렇게 우리 너무 있을 법하고 지금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돈을 모았어. 계약 직전이야. 근데 우리 딸이 유학을 가고 싶은 게 느껴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가게 계약 먼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이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가게를 내지. 엄마는 왜 그렇게 맨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엄마에게 화가 났다. 아빠 아직 안 갔지? 아빠?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데? 가. 나 아르바이트 관뒀어. 기숙사도 나가래. 잘했어. 나도 유학 가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은데 안 갈라고. 금명아, 해. 아빠 아직 여기 있어. 그렇게 헤어지는데 최고 좋은 길로 보내야 돼. 나한테 진짜 잘해줘. 되게 잘해주는데.
해? 나한테 나 군복 벗으려 해. 얼마 가라고. 가계 계약서 도장을 내려놨다. 너 유학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뭐. 그게 얼만데? 그냥 말이라도 해보려니까 얘가 진짜 화딱지나게 왜 이래. 남한테 돈에 소리 듣고 다녀. 말이라도 해보라고. 그 돈 있으면 자판이야 접어. 됐어. 말을 통하면 짜증나. 결국 유학을 위해 집을 팔고 마지막 밤이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있는 집만 지원하는 거 아니다. 없어도 사실 우리 전세자금 빼고 막 집 팔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아이한테 올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받는 아이의 입장은 어떨까? 해주는 엄마는 나 그래도 해줬어. 내 건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그래 다 해줬어 하는 마음일 수 있는데 받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관식의 투자 실패로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자 장녀 금명이가 돈을 빌려와 해결한다. 돈 구했어. 누가 너한테 돈 해달래? 어디서 났어? 나 아니면 뭐 방법 있어. 어디서 났는데? 꿨어. 아등바등 티끌 모으던 적금도 깨고 혀를 깨물고 싶은 거에 엄마가 했던 짓을 이제 아이가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을 딸을 생각하니 그 옛날 돈 빌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했던 자신이 떠올라서 애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네가 왜? 그럼 어떻게 안 해? 그놈의 기둥인데. 나 그거 하라고 키웠잖아. 내가 언제 너를? 엄마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그냥 혼자 그렇게 컸지. 나 알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돈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집에 보냈어. 돈 30 벌어서 10만 원 보내기 싫을 때도 있지. 그건 사실 왜 보냈냐면 막 고마운 마음이 들끓어서라기보다 마음이 막 불편해서 보냈어. 나한테 집이 그래. 그렇게 찝찝한 죄책감이 뭔지 엄마 모르지? 조용히 해. 아버지 들어. 그러니까 왜 기둥뿌리 뽑아서 유학 보내줘? 왜 그렇게 다 해줘서 나만 죄진 사람 만들어? 금명이는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자신의 인생을 너무 옥죄다며 신세한탄을 한다. 나만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기둥, 누나, 장녀, 나 지긋지긋해! 양금영! 아빠가 처음으로 내게 화를 냈다. 중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눈물이 살짝 나가지고 조금 더 들었어요. 이게 미래 준비 없이 희생만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그건 서로에게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할머니는 그냥 어떤 다큐멘터리에 나온 할머니인데 그냥 아들한테 진단만 농담 반으로 같이 한번 살아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게 궁서체로 그냥 거절을 해요. 그래서 속상하신 할머니. 엄마 싫어? 그냥 해보는 말인데도 아들이 난색을 표하니 또 서운해지는 인숙 할머니. 안 가. 가지 않을게, 그럼. 그래서 그냥 상상해 보면 그래 아껴 살면 돼. 그냥 아이 독립시키고 나는 그냥 안 쓰고 안 살면 되지만 그 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희생으로서 나를 키워준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고생하며 살면 돼가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서라도 뭔가 또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걸 잡아보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두 아이가 있거든요. 지금 200일 돼서 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아이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짠한 엄마가 안 되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한 30년 흘렀을 때 아이들에게 그때도 여전히 위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아이 데리고 다이소 가면 최고거든요. 뭐든 다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이소에서 행복 느끼는 건 몇 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티커에 행복하고 했던 거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세상에 나올 때 그래도 그 여전히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은 게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그 수단을 선택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는 건 과연 뭘까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많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뭔가 억척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걸까요?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부하는 소비자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제안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 챌린지 보신 적 있으세요? 폴링 스타 챌린지라고 이제 별의별 챌린지가 다 있는데 내 부를 과시하기 위해 마치 차에서 나오다가 넘어진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어이쿠 내 가방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는데 명품이야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딱 보여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제 부자들이 명품을 과시하는 시대는 사실 좀 지났어요. 이제 부자들이 과시하는 건 명품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다 영어 읽으실 수 있으시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을 해보면은 건강이 이 롤렉스다. 그러니까 웰빙이 롤렉스다. 우리가 비싼 시계 브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재산이라서 이제 부자들이 부의 상징으로서 건강을 과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명품을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유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부를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명품 갖는 게 사실 어렵지만은 않아졌어요. 할부를 장기로 하면 돼요. 그리고 렌탈로 빌려도 되고, 그리고 중고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부자들은 복제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과시를 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고 얼마나 내 몸을 챙기고 운동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메디컬 투어 이런 뭐 줄기세포를 맞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든지.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건 생각보다 돈과 시간과 습관, 지식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 광고를 이렇게 뭔가 과시하는 것도 나의 러닝 이런 이제 기록을 과시를 한다든지 건강한 메뉴라든지.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결국 영상에서 나 5시부터 7시까지 공부한다는데 제가 본 거는 한강 뷰에 살고 집에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의 과시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근데 좀 아메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고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내 몸에 신경 쓰고 운동을 하고 내 내면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학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보여주는 게 아메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시 기생충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충에 보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조금 부잣집 아이가 이 흙을 밟고 뛰어놉니다. 원래라면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부잣집 아이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놀 것 같고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이 흙을 장난을 치면서 놀 것 같지만 반대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뭐를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내가 이걸 아메이를 몰랐다라면 이게 가난한 형태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학여행에 이어 축구 금지가 초등학교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왠지 아세요? 축구를 금지시키는 이유. 안전사고를 이유로 들어서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그런 이제 축구를 금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운동장에서 뭘 할까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하루에 60분씩 운동을 해야지 이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문제가 없고 학습 성과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IQ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맥모라이드 프로모션에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 운동 부족 세계 1위다. 공부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업 성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는 전두엽을 자극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뇌세포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캠브리지에서도 운동 병행한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았어요.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한두 명의 민원으로 축구를 금지시켰진 않았겠죠. 많은 엄마들이 그런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 뛰어노는 것보다 그 시간에 앉아서 한 자라도 더 봤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피지컬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사평가 이런 글이었는데 제가 너무 와닿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학교 운동장과 공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아이들을 보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는데 체육을 못한다. 이런 걸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운동을 못한다면 너드 라고 따분한 사람이구나 하고 놀림을 당한대요. 내가 의대지만 럭비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사실 몸 쓰는 걸 꺼리는 건 우리 역사에서도 있어요. 구한말 때 어느 양반 관리가 테니스 치는 서양 외교관을 보고 저 친구는 하인이 하는 일을 하고 있구만 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양반은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도래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 고액 연봉을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런 걸 객관화시켜서 뭔가 이제 아까 피지컬 AI로도 이제 진화를 했어요. 몸을 쓰는 AI로도 진화를 했는데 내가 계속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 수집만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몸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한다라는 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런 제대로 된 뭐가 우리 아이를 위한 건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삶의 방향성을 또 안내해주는.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집에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산소 챔버 같은 것도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24개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신대요. 근데 이분이 1년에 25억 원의 그런 연봉을 받는 분인데 구강은 17세,
피부는 28세. 이분은 지금 45살인데 이런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적으로도 많이 지금 이제 많이 이게 자기 아들의 혈장을 이식받기도 하고 좀 과하긴 하시던데 그러면서 일단 지금 신체의 나이를 굉장히 많이 줄이셨죠. 그래서 요즘 부자들의 트렌드는 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하고 장 건강 검사, 맞춤형 그런 식단 같은 거, 그리고 집에 이런 다양한 건강 관련 시설들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차 타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얘기였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운동하고 나의 수면이라든지 혈당 관리 이런 뭐 혈액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챗GPT한테 물어본 거였거든요.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 있어라고. 그런데 이 딱 챗GPT가 해준 얘기가 요즘 부자들의 그런 여행 트렌드는 유전자 분석과 장 건강 검사와 맞춤 식단이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랩이라든지 마이웰리스랩이랑 정조준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은 새로운 부의 과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메이를 한다라는 건, 사업을 한다라는 건 내가 먼저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용해보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더 나은 삶이 어떤 거라는 거. 아이들은 이렇게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돼. 25센트 라이트를 추천하고, 그게 왜 어떤 도움을 준다면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 집에는 그 건강을 선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분들도 우리들도 그냥 단순히 제품을 전달해주는 사람과 그리고 건강한 삶을 제안하는 사람과 이렇게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단순히 제품 성분이라든지 제품 단순히 그 하나만 얘기한다면 대반 비싸다 얘기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동기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건강을 챙겨야 하냐면 2030 암 환자 급증, 그리고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제가요? 저 40도 안 됐어요. 이제 암 걸린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아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아이들이 아픈 사례라서 제가 이제 모자이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33개월의 아이가 하루아침에 실명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실명이 있었다면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있었겠다 하지만 33개월 동안 멀쩡히 있었다가 갑자기 시력이,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를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신경 발달 결손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뱃속에서부터의 문제는 뭘까요? 엄마의 영양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심리도 작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지 않을까. 4개월 아이가 간암이 걸린 이유는 술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뭔가 엄마 영양 상태였겠다. 이 엄마들이 거의 제 또래예요. 8, 90년대에 이제 엄마 아빠가 산업화 이제 전선에 뛰어들고 인스턴트가 시작됐던 세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민의 환장은 아니지만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게 귀찮아서 저는 배달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냉장고에 끄집어내서 숟가락을 놓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그냥 문 앞에 갖다 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 아이는 6살 2개월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쓰는 글인데 너무 이제 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퍼왔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건강기능식품 먹기 전에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먹으면서 뉴트라이트 계속 먹는다 해서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행했던 그런 간식들을 쭉 모아봤어요. 앞으로도 또 뭐가 생기겠죠? 떡이 요즘은 이제 두바이 요거 두쫑크 이후에 또 버터떡이 왔고, 요게 또 가고, 지금 프링글스 통에 초코를 녹여서 부어가지고 냉장고에 얼려서 썰어 먹는 게 또 유행입니다. 생각만 해도 한 입을 먹을 수 있으려나? 근데 이런 게 계속 유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단 게 문제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해서 WBC라고 하죠. 백혈구 수치가 단 거를 먹으면, 설탕 100g을 먹으면 이게 반응성이 40%가 감소해요. 면역 체계가 4-5시간 정도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과자를 먹은 후에 2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내 아이의 면역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고 그래, 입맛 좀 떨어지면 어때, 그냥 저녁에 많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면역과 연관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건강을 채우려고 엄마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식품마저도 화학 첨가제가 범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는 건 엄마인데 먹는 건 애야. 근데 얘를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싫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먹어주는 제품을 삽니다. 막 먹어라 해서 안 먹는 제품이 아니라 엄마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제품에는 화학 첨가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당 성분, 그래서 비타민, 어린이 비타민은 그냥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은 같은 회사 제품인데 어른용, 애들용을 보면 어른용은 천연 원료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건 오히려 합성 첨가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린 아이들 건 훨씬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양사 출신이라서 제가 이런 거에 좀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 단백질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료 제품명 보고 막 분석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분의 공구를 통해서 제품을 꽤 많이 샀어요. 저도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해볼까 하고 분석해봤는데, 요게, 아이들이 이걸 먹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건데, 애들한테는 보양식이다. 야채 안 먹는 아이들한테 이 조합 진짜 맛있다. 이러고 어떤 엄마가 올려놨고, 그래서 이게 맛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케일 분말이 있는데, 단백질에 케일 분말을 해서 먹이면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고 맛있고 애들 잘 먹는다. 이런 광고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볼까 해서 뒤져봤더니, 와, 세상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 아연, 비타민 A, B, 뭐 없는 게 없어요. 야, 이거 맛도 있는 성분도 착한데 이러면은 진짜 괜찮은데? 생각하면서 더 뒤져봤어요. 원재료명을 봐야죠. 원재료명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아시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정제수. 2번이 백설탕. 그러면 3번 정도는 단백질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프로틴인데 3번은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들었으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합음료로 인증받아 있어요. 식품 유형이. 그럼 혼합음료는 어떤 음료를 혼합음료라고 하냐면 식혜, 솜사탕향, 헬로 펜토리, 모구모구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이 혼합음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백당까지 그래 맛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왜 카놀라유는 왜 넣은 거야?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게 카놀라유가 들어가면 지방층 분리가 안 된대요.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목 넘김이 퍽퍽하고 우리 단백질 어때요? 퍽퍽해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워지고 층이 분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 중에 제일 싼 게 카놀라유다. 그래서 단백질 음료에 그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뉴트라이트 제품 보고 비싸다고 하는 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는 저기 스타벅스 가가지고 카라멜 마키아토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위한 거에서 맛을 찾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 카놀라유는 또 다 GMO고 고온 정제했고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많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음료가 아니라 단백질 보충용 건강 위주의 그런 제품으로 광고 냈는데 값싼 유지, 향료, 감미료 조합이기 때문에 이건 초가공식품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기준이 없고 잘 모르게 되면 이런 데 휘둘리게 돼 있겠구나. 아까 아이에게 보양식이라고 해서 먹이던 그 엄마한테 너무너무 얘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막 화내고 있으니까 야, 자기가 그래도 인플루언서면 이런 거에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니까 남편이 난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사실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때문에 뒤에는 조금 더 넘기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알려드리고 싶지만 좀 지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뉴트리라이트에 어디에 반했냐면, 저런 제품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철학을 가지고 자연을 지키면서 과학이 나아간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럼 그렇게 얘기했는지 보면, 화학 비료, 질소 비료를 뿌리지 않기 위해서 콩과 식물을 뿌리면 땅속으로 질소가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 지렁이를 뿌리는데, 지렁이는 일단 화학 비료 뿌린 곳에는 아예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상하 좌우 운동을 하면서 작물의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자연 퇴비를 이제 콩과 식물을 덮어서 자연 퇴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재배를 시작하고, 재배하면서도 진드기는 무당벌레가, 쥐는 매가, 마치 동화 속처럼 그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이걸 경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 영상에 이제 유튜브에 뉴트리라이트 SBS라고 치면 이게 나옵니다. 잠시 볼게요.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얘기 듣고 시작부터 몹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호루라기를 불며 뭔가를 열심히 휘두르고 있는 이 남자. 비밀은 바로 첫 번째 친환경 농업의 비법인 매입니다. 6살짜리 제 딸도 말을 안 듣는데 매를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We chase birds away so they don't damage the crops. Oh, great. It's natural bird control.
농장을 지키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가봤는데요. 그런데 땅에 뭔가를 뿌리고 있는 농장 직원. You're putting fertilizer onto the land, right? Yeah, we're regenerating the soil. We're doing regenerative agriculture here. And this is what you're using. Yeah, this is what I'm using. These are 여기 지금 보니까 지렁이가 들어있어 잔뜩. 엄청 많은 양의 지렁이가 들어있습니다. 친환경 농장 두 번째 친환경 농업 비법은 바로 지렁이였습니다. yeah, the worms help aerate the soil, and they also are used as a fertilizer. They make the land healthier, right? The soil. Yep, they help improve the soil. 이곳 농장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해 농장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렁이 농법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법으로 최근 토양 오염과 화학비료의 위험성이 대두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그 화학비료나 뭐 그런 걸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군요. 그 땅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사실 쉽고 빠른 길 대신 자연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농법을 고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We have just started our regenerative farming and sustainability journey. We've always been sustainable and always tried to be great stewards of the environment. Now we're just doing it much more formally, and there's a process to it. So our goal is to be the best regenerative, organic certified botanical farm in the world. 거기다 이곳은 농업 용수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물에도 어떤 비밀이 있나 봅니다. 비밀은 농장이 위치한 천혜의 자연 환경에 있는데요. 세 번째 비법은 만년설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우리. 저는 이거 보면서 동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렁이가 땅을 일구고 무당벌레가 진드기를 잡고 그리고 매가 쥐를 쫓고 그리고 만년설로 농업 용수를 대고 저는 이런 땅에서 나 이렇게 재배한 걸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먹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혹시 국립보건연구원에 사이트 들어갈 일이 우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국립보건연구원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제가 뭐라고 칠 거냐면 더블X 쳐볼게요. 더블X 치면은 여기 나오죠. 연구가 종결됐어요.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더블X 섭취가 항산화 및 건강한 DNA 유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했는데 누가 했느냐? 권오란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권오란 교수님이랑 이 많은 교수님들이 함께 했고 종결된 연구인데 삼성서울병원이 함께 했다. 어디에서 지원했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 지원을 했고 한국아메이 뉴트라이트, 글로벌 뉴트라이트가 지원했습니다. 그럼 어떤 연구 결과를 냈느냐? 여기에 권오란 교수님은 많이들 아시지만 영양학회 회장님이시고 우리가 단백질은 얼만큼 먹어야 돼, 탄수화물 얼만큼 먹어야 돼를 기준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손상된 세포와 건강한 세포를 비교해보면 손상된 세포는 저렇게 꼬리가 파손돼서 이렇게 꼬리가 나와 있는 걸 보이는데 더블X를 2주 동안 복용했더니 이런 것들이 다시 건강한 세포가 되더라. 그래서 DNA랑 이런 것들을 손상을 억제하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트리언스지에 보면 메타 분석으로 인해서 요걸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제 공인 인증을 받았고 DNA 손상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 10년에서 30년 뒤에 암을 예시하는 거예요. 암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DNA 손상은 암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DNA에 대한 그런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비타민은 더블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정이 잘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자. 다 끝나가는 마당에 너무 웃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족구 확진을 받았었는데 무조건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 아직 돌아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5월 30일 날 선생님이 한번 병원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수족구에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통제 처방을 해줬는데 아이가 안 아파요. 진통제는 아파야 먹는 거죠. 너무 멀쩡해서 안 줬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너무 잘 놀아요. 당일도 밥을 완밥하고 너무 잘 놀아서 주지 않았고 항바이러스 제가 처방이 됐는데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안 먹이고 건강하게 평소처럼 밥을 주고 했더니 사실 5월 30일 날 이 진단을 받았는데 6월 2일 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체험 학습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장염에 걸렸을 때요. 사실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면서 다 아픈데 이렇게 많은 지사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통해서 지사제는 좋지 않다라는 거를 공부했거든요. 여기 의사 선생님 영상에 보면은 몸에 뭔가 들어오면 안 될 게 들어와서 이제 설사를 하는 거고, 이제 설사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거는 탈수지 다른 게 아니다. 만약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밥 한 끼 못 먹는다면 수액을 맞아야겠지만, 아이가 물이나 음료라도 먹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 그 엄마들한테 묻는데요. 얘가 빨리 바이러스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지사제를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유산균을 더 많이 주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또 약 없이 또 금방 지나갔고, 해열제도 마찬가지예요. 해열제도 이 아이가 몸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대중 없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제 기준이 있어요. 열이 나기 38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한 10분, 15분 내로 짧게 재면서 비타민 주스 더 먹이고, 그리고 오메가3 이제 항염증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걸 먹이면서 이제 열을 더 잽니다. 그렇게 하면은 꺾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면 이제 병원 가거나 해야 돼, 해열제를 줘야 되지만 꺾이거나 멈췄다. 그럼 그때부터 그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재우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열이 39도까지 났지만 다음날 아침에 어린이집 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일요일 오후에 우리 아이 39도야. 그럼 내일 어린이집 가는 거 포기해요? 말아요? 사실 포기해. 39도는 우리 포기해요. 37.5도, 38도 2부 이런 정도면 우리가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39도는 포기해요. 근데 저는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37.1도로 보내요. 다음날 36.5도까지 해열제 없이 내려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비자의 아이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요. 또 영양사다 보니까 엄마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남의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왜 먹어야 되느냐면, 왜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냐면 이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좋은 삶의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퀸. 저도 짜잘시리 요리는 나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니까 조금 요리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유식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50년 전이랑 비교하면 과일, 채소,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걸 또 조리하면서 또 영양소가 또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 조리 기구에 따라서도 거기에 있는 과부하 화합물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모유에 녹아나기도 하고, 재료의 문제, 조리 기구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퀸으로 조리를 해봤더니 청경채에 있는 영양소가 97%가 보존이 됐어요. 토마토의 영양소가 93%가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건데? 니네끼리 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실험을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한쪽은 브로콜리를 물에 데치고 한쪽은 젖으로 조리해서 거기 안에 있는 비타민 C를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펄펄 끓이는 물에 있는 걸 건지고, 이전에는 건졌어요, 미리. 이렇게 물 없이. 그래서 똑같은 물을 다 부은 다음에 실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오드를 다 떨어뜨립니다. 요오드는 산화제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물이 환원된다고 하죠.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비타민 C를 넣어서 그게 이렇게 변하는 걸 대조군으로 보여드려요.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브로콜리에 있는 비타민을 볼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교차로 넣어가 좀 헷갈리는데, 자, 꺼내 볼게요. 여기가 지금 퀸으로, 젖으로 조리한 브로콜리, 여기는 물에 데친 브로콜리. 색깔 어때요? 근데 저기에 브로콜리 삶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브로콜리 데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보게 되면, 야, 냄비가 이렇게 비싸. 나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보여드려요. 결국 그래봤자 2,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내가 조리하는 그 음식들이 이렇게 영양가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배달 음식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유식 책에서 있던 건데, 아이들은 브로콜리 요만큼을 이제 이유식을 만듭니다. 근데 요만큼을 물에 데쳐요. 근데 저는 데치지 않고 방금 그 방식으로 조리한 다음에 죽 모드로 돌려서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브로콜리를 다시 우리 젖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섞어줘요. 저게 이제 이유식 끝입니다. 영양가는 그대로 살아있는 이유식을 저희 아이가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해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이 옛날에는 변비랑만 연관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 우울증, 불안증, 파킨슨, 자폐, 그리고 폐쇄성 폐질환, 아토피, 약이 없는 이런 질병들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고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유산균들을 배에 많이 내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피부 건강 유산균, 아이 성장 유산균 다양하게 프로모션들 하지만 제일 좋은 유산균은 내 변을 검사해서 나한테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로잉 랩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제는 아이가 적어진 대신에 아이를 좀 더 고급으로 키우는 엄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도 원래 3개를 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하나로 줄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는 많이 줄었지만 대신에 고급화돼서 엄마들이 다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양질의 교육과 그런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장에 있어서는 사실 뾰족한 답이 없어요. 누가 뭐가 먹고 컸다는데 내 아이는 먹고 안 크는 것 같고, 누구는 이 유산균을 먹고 변을 잘 봤다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안 좋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로잉 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했던 그 장 검사로 우리 아이의 그런 몸속에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그런 좋은 그 미생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또 인바디를 통해서 체성분을 검사하고 NQ 지수,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그런 식습관이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뼈가 성장판 검사를 해온 걸로 우리 아이의 뼈 나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X바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틀어진 골격이 있어서 수문키가 있진 않을까? 그걸 살펴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 아이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게 바로 그로잉 랩입니다. 그리고 NQ 지수라는 건 아이들 어린이 영양 지수인데, 이것도 한국영양학회랑 아메이가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한 거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양학과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아메이랑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원래라면 7년 5개월의 나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 뼈는 6년 10개월로 조금 어리다, 그죠? 그리고 X바디를 해봤더니 틀어진 골격으로 인해서 키 손실이 1.2cm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알려준 운동을 통해서 1.2cm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쪽 같은 내 새끼랑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방영이 됐죠. 왜냐하면 엄마들은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엄마들에게 또 한 가지 솔루션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참 안타깝지만 좀 지나갈게요. 저희 남편인데 사실 쓰겠다 얘기 안 해서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울산은 또 이게 영상이 이게 박제가 된다고 하셔가지고, 눈만 보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좀 밝은 게 보이시죠? 2년 동안 아티스트를 열심히 사용한 결과 코에서도 오른쪽이 훨씬 더 모공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정돈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입에서도 조금 이제 좀 더 밝아진 게 보이는데, 결국에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초 관리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공도 줄고 피부 색소도 침착도 많이 떨어지고, 결국에 우리는 장수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얼굴을 유지하느냐. 이제 나이가 들면요, 눈, 코, 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막 젊었을 땐 코 높고 눈 크고가 의미 있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 곱고 머리숱 많고,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막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곱다라는 느낌은 피부 결이나 머리숱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장 하나만 하고 이제 제품 끝낼게요. 제품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한정이니까, 혹시 흑백 요리사 다 보셨나요? 흑백 요리사의 선재 스님이 약간 자연 요리의 대가세요. 근데 이 스님이 일본 간장을 절대 안 쓰는 이유라고 하면서, 일본은 3분의 간장이죠.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먼저 진간장부터 버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럼 진간장을 버리나 하면은 여기 3분의 간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3분의 간장은 일본이 20세기 초에 개발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퍼뜨렸지만 일본은 이제 안 쓴대요. 풍미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근데 한국은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남았다고 합니다. 보면 양조 간장을 만드는데 6개월에서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3분의 간장은 2, 3일이면 돼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원래는 간장이 메주, 콩, 소금물을 넣고 수개월, 수년 동안 발효시켜야 되는데 3분의 간장은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염산을 넣습니다. 염산 테러 아시죠? 염산을 넣어서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이제 선재 스님은 전통 방법으로 당근 장을 사다 먹어야 된다. 그게 3만 원짜리라도 사 먹어야 된다. 당신 3천 원짜리 싼 제품을 먹는다면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TN 지수라고 하죠. 간장
속에 콩에 함유된 단백질이 발효에 의해서 잘 발효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이 TN 값이 증가하는데 이 총 질소 값이 1.5 이상이면 특급 간장이래요. 그런데 저희는 1.7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간장은 특급 간장이다. 그냥 내가 하니까 써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모두 쓰는 그런 생필품 죽기 전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곳에서 나눠 썼다면 한 달에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서 캐시백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그 제품이 필요한 거지 그 캐시백을 받으려고 거기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단순히 그냥 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메이다, 강의장 와야지 아메이다가 아니라 마트를 바꿔 쓰고 원래라면 분산돼서 지출로 끝나버렸을 소비가 집중되면서 매출이 되면서 또 다른 소득이 되는 일, 그게 그냥 아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 제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혼자 쓰면 그냥 소비자입니다. 지출. 하지만 함께 쓴다면 그게 매출이 되면서 사업이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컬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초대하게 되면 그 친구도 5,000원, 나도 5,000원 주는 건데 이게 그런 컨테스트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누가 더 많이 친구를 초대하느냐. 1등 했던 사람이 5,701건의 추천 횟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추천만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주문을 해야 돼요. 가입 후 첫 배송을 완료하면 이 5,000원을 주는데 배송 완료를 5,700건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1등한 분이. 야, 참 우리 대단하다. 그냥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적립금으로 받는 2,800만 원 받으셨거든요. 마켓컬리에서 쓸 수 있는 적립 포인트요. 와, 이분이 아메이를 하셨다면은, 저는 정말 역사를 새로 썼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행이다. 저기 컬리에서 발휘하셔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빠르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초대해주신 분께 또 수익 구조는 또 자세히 들으면 또 되실 것 같아요. 나에게 이 자리에 초대해준 분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이 스폰서님께서 나에게 정보를 줬고, 그래서 나는 두 친구한테 정보를 줬을 때, 똑같은 이제 비용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A, B 친구는 6,000원, 그리고 나는 24,000원, 그리고 스폰서님은 12,000원. 같은 돈을 썼을 때는 결국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매출순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3명의 고정 소비자, 나랑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그 3명만 있으면 아메이에서는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고, 나처럼 이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를 도와서 내가 1,000만 점을 달성했을 땐 월 200에서 250만 원, 그리고 3번 유지, 1,000 했으니까 2,000 아니에요. 3번 유지했을 땐 이제 골드 프로듀서, 6번 했을 땐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가 되면서 핀 보너스, 일시불 보너스를 받게 되고요. 1년 내내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명의 친구를 월 한 300만 원 벌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사파이어 연봉 한 7,000만 원, 그리고 내가 3명에서 5명의 친구들을 300만 원 벌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에메랄드, 6명의 친구를 도와서 내가 똑같이 300만 원 벌 수 있게 해준다면 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이용했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도왔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 하면서 조금 추가적인 보너스는 돈 때문에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좀 더 나아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싶다라고 시작했지만 하면서 아무 내적인 뭔가 성장이 없었다면 좀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아메이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사실 제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걸어볼 일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꿈같은 경험을 했죠. 최대 여기가 5,000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아레나, 즉 인천 실내 공연장입니다. 국제공항 옆에 있는 그런 콘서트장인데 사실 이제 K-팝 스타들이나 여기서 공연을 하는 거죠. K-팝의 공연이 잇따르면서 중국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한류 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리실까봐, 제가 좋으시는 분 있을까봐 이렇게 무대에 섰는데 저희 아이가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여주면서 자기도 스피치를 어린이집에서 했었는데 엄마도 했네라고 하면서 이때 관객이 거의 한 2만 명, 15,000명 정도 됐었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저렇게 그리고 옷을 좀 입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이 좋아져가지고 둘째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이런 친구 옆에는 저는 이런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디가 맛있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옆에 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닮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옆에 어떤 분이 많이 계신가요? 그냥 남 탓하고 그냥 신세한 탓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분이 많다면 그 친구를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꿈을 가지고 남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면 또 닮아가게 될 겁니다. 왜 아이들을 계속 학군지로 보내려고 하세요? 왜냐? 거기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학군지로 이사 가니까 뭐 달라진 게 있어? 아니, 공부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놀자고 했는데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대. 그래서 나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라는 건 파도 타기와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완전 공감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학군지에 간다고 다 똑똑해지는 건 아니다. 근데 완전 망하는 애는 못 봤다. 그러니까 완전히 엇나가는 아이는 못 봤다라고 이제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아메를 안 하고 있었으면 전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 여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도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핫한 운동화예요. 그래서 사실 좀 드릉드릉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백화점 가서 줄 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아침 꼭두 새벽부터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저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난 저기에 있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전 어디에 있었냐면 이곳에서 매일매일을 도전하고 꿈꾸는 분들 사이에 있다 보니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그런 사례가 정말 멋지다고 봤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에 대학원 면접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 결혼식 날에 3 weeks later. 바이크. 오비일 연세대학교네요, 그죠? 합격.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결혼식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무엇이 중한디, 뭐 내가 주인공인데 뭐 설마 내 없이 하겠나,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출산 전날인데 이제 무용하시는 분이에요. 출산 전날에 이렇게. 우린 넘어질까봐 맞죠? 출산 당일 조리원에서. 어때요? 이런 분 옆에 있으면 친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출산 2달 후. 전 2달 지났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출산 3달 후 완전히 복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많은 환경 때문에 어떤 도전을 못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흑역사입니다. 제가 출산을 했는데 그때 하필 더마 아키텍트가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전화 받고 손이 퉁퉁 부어 있어요. 출산해서 밑에 또 방석 깔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 있는 분들은 왜 멋있는데 저는 왜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약속이 있는 날 저희 집이 태화강이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도로 상황이.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길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뭘 봤냐면요. 여기 작은 사람 하나 보이세요? 이 와중에 러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가 이렇게 움직이기를 보니까 러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지금 넘쳐서 흐르는데 저분을 보면서 제가 나갔어요.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나가서 제가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니까 멀쩡한 거예요. 땅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별게 아니었구나. 내 눈앞에 되게 큰 문제가 지나보면 별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 값이 무서운 이유가 그 안에서 변화가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스물스물 변화하게 돼요. 제가 엄마들 사이에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꿈이란 게 없이 있었으면 그 운동화 사야 돼. 왜냐면 다 같이 사니까. 약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변해갔을 텐데 제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출산하고도 그 앉아서 그렇게 또 내 목표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의지는 환경을 바꿔요. 환경이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메할 자신이 없으셔도 돼요. 그냥 나를 여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설마 우리가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우리가 햄버거 세트 안 시켜 먹 드실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주는 힘은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일단 독서실로 갖다 놓고 내가 뭔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헬스장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이후로는 환경이 날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의지를 내셔서 이 환경 속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살짝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2시간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준비를 하느라 조금 어설픈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